내 아들이 내 돈을 가져갔다. 어머니, 이제 통장 좀 내놓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중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도 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관리해드려야죠. 수진이 위임장을 순자 앞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70세 순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가져가거라. 진짜 재산 300억은 30년간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겨우 이것뿐이에요? 수진의 실망한 얼굴을 보며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 여보, 절대 아들에게 재산을 한 번에 주지 마요. 우리 민수는 돈 앞에서 무너질 거니까. 30년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재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유익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떻게 300억을 30년간 숨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진실을 알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현명한 어머니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시원한 감동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순자는 올해 70이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 혼자서 살아온 세월이 그만큼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외롭게 산다고 걱정했지만 순자는 이 삶이 편했습니다. 아침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건강했고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45살로 대기업 과장이었고 며느리 수지는 42살 전업주부였습니다. 손자 민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건강은 어떤지, 식사는 잘하는지 물으며 늘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자기들이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부부의 시선이 자꾸 순자의 방을 향했습니다.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보험 만기일이 언제인지 자꾸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순자는 그저 노모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던 순자가 복도 거울에 비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순자의 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시어머니의 통장이 들려 있었고 잔고를 확인하는 얼굴에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겨우 이것뿐이냐는 작은 중얼거림이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화장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이럴 리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효심이 깊었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애써 자신을 달랬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라고, 그냥 정리하려고 꺼낸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작은 신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면 수진이 영수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이 약은 꼭 먹어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은행에 다녀왔다고 하면 무슨 일로 갔는지, 요즘 적금 금리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순자가 그냥 통장 정리하러 갔다고, 금리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아들 부부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이 순자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순자의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소에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집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숙도 우연히 그 부동산을 지나가다가 봤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 시세를 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태수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민수는 착하지만 약하다고,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절대 재산을 한 번에 주면 안 된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순자는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을 조금씩 숨겼습니다. 부동산을 친구 명의로 사두었고 예금은 먼 친척 명의로 나눠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가난한 줄 알고 자랐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순자는 빠듯하게 주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힘들다며 자기가 빨리 돈 벌겠다고 말하며 자립했습니다. 순자는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의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남편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을 시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수 부부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자기네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자기네 집에 방도 하나 비어 있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독거노인 사건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쓰러지시면 누가 발견하겠냐고, 자기들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편하다고, 혼자 잘 살고 있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고, 자기들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한술 더 떴습니다. 혹시 자기들이 싫은 거냐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효도하려는 마음인데 왜 거절하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난감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자기 집이 좋다고, 걱정 말고 너희끼리 잘 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부부는 그날 불만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냐고, 진짜 혼자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통씩 전화가 왔고 수지는 문자도 계속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거절하냐고, 자기들 마음은 생각 안 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압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영숙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순자의 며느리가 부동산에서 집 시세를 물어보고 매물로 내놓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부동산 사장이 영숙에게 순자가 집을 팔 거냐고 물어봤다고 전했습니다. 순자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자신의 허락도 없이 팔려고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미끼로 쓸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명의 통장은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해지했습니다. 남은 통장에는 3천만 원만 넣어뒀습니다. 실제 재산은 친구와 친척 명의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세 채, 각각 시세 50억,
80억, 120억이었습니다. 예금과 적금 30억, 주식 20억을 합치면 300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3천만 원짜리 통장 하나뿐인 가난한 노인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수 부부가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급하게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통장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된다고, 나이도 많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으니 자기들이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금융거래 위임장이었습니다. 순자의 통장을 아들에게 완전히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서명하라고, 자기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자기들을 믿냐고, 잘 관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이건 시험이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는 거야. 순자는 천천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부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퍼졌습니다. 잘했다는 말과 함께 통장과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받아들고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전부냐고, 다른 통장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라고,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과 민수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꿔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자기들이 잘 관리하겠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민수 부부는 순자의 통장을 들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순자는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모양이 읽혔습니다. 겨우 3천이냐고, 집도 못 팔고 이것뿐이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순자는 남편 태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다고, 우리 아들이 돈 앞에서 변하고 있다고, 이제 제대로 시험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순자는 참았습니다. 이건 아들을 위한 마지막 교육이었으니까요. 통장을 넘긴 후 민수 부부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매주 찾아오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2주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먼저 전화하면 짧게 끊었습니다. 바쁘다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어느 날 순자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혼자 가기 힘들어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부탁했더니 오늘은 안 된다고, 바쁘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어떠냐고 물으니 내일도 안 된다고, 택시 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바쁘다며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순자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렀습니다. 통장을 넘겨주니까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생활비가 부족해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생활비 좀 보내줄 수 있냐고 했더니 민수는 돈 관리 좀 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통장에 3천 있지 않냐고, 그걸로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 물으려는데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가져간 주제에 생활비도 안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명의 통장은 민수에게 위임한 상태라 조회가 안 됐습니다. 직원이 현재 이 통장은 위임자만 거래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회해 보니 잔액이 거의 없다고, 정기예금도 모두 중도해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왜 없냐고 따졌습니다. 민수는 태연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활비 필요하면 말하라고,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 쓴 거냐고 화를 내자 민수는 투자했다고, 나중에 더 불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무슨 투자냐고 소리쳤더니 민수는 순자가 위임장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매 온 거 아니냐고, 기억 안 나냐고 물었습니다. 치매라는 말에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는 요즘 정말 깜빡깜빡한다고,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집 정리 좀 하라고, 자기들이 갈 때마다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못하시면 요양보호사를 부르거나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집이 지저분하지 않다고, 매일 청소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수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눈도 안 보이신다고, 객관적으로 집이 더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양로원 상담 예약을 잡았다고 통보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로원은 무슨 양로원이냐고, 자기는 여기서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다고, 양로원 가시는 게 낫다고, 요즘 양로원 시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절대 안 간다고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자기들이 결정할 거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가 왔다고, 헛소리를 한다고, 관리가 안 된다고 말하고 다닌다더군요.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정말 치매가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니라고, 멀쩡하다고 말했지만 친구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수진이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복지관에 가도 사람들이 순자를 피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대하듯 천천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 부부가 친척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고, 통장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도 기억 못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언제 돈 돌려달라고 했냐고, 기억나냐고 추궁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지는 더 잔인했습니다. 양로원 입소 신청을 했다고, 다음 주에 가면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친척들은 그게 낫겠다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아들 말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순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수진의 말을 믿었습니다. 순자는 치매 걸린 불쌍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순자는 방에서 며칠을 울기만 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친아들이 자신을 버렸고 사회도 자신을 버렸습니다. 가난한 줄 알았던 어머니가
재벌급 자산가라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폭로될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민수의 집에서 대규모 친척 모임이 열렸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모임을 연다고 해서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집에 도착하니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의 동생 내외, 조카들, 민수 친구 부모님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모임을 연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고 자기들이 통장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돈을 돌려달라고 하신다고, 언제 그랬냐고 물으면 기억을 못 하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병원에도 모시고 갔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 앞에서 부정하면 정말 치매 환자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언제 돈 돌려달라고 했냐고,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추궁당하니 순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돈 얘기를 꺼낸 건 맞지만 그건 자신의 돈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 민수가 자신의 돈을 함부로 쓴 게 드러나게 됩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 다그쳤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시냐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거냐고 압박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치매인가 보다고, 불쌍하다고, 양로원에 가시는 게 낫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을 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양로원 입소 날짜를 잡았다고, 다음 달 15일에 들어가시면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다고, 어머니한테 딱 좋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낫겠다고, 아들 부부도 힘들겠다고, 양로원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순자는 절대 안 간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수진이 순자를 집 앞에 내려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 말 잘 들으라고, 괜히 고집 부리지 말라고, 양로원 가시는 게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떠나고 순자는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이제 이 집도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머지않아 빼앗길 집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순자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수진이 동네방네 순자가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을 냈고 친구들은 순자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피했습니다. 복지관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순자를 치매 환자 대하듯 하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순자의 얼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은 푹 꺼지고 뺨은 헬쑥해졌습니다. 정말 양로원에 가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순자는 남편 태수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태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는 착하지만 의지가 약하다고 했던 그 말이요. 돈이 있으면 망가질 거라고, 재산을 나눠서 숨기라고, 아들이 진짜 어려울 때만 조금씩 주라고 했던 그 유언 말입니다. 그때 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돈 때문에 망가지겠냐고, 착한 아이인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해줘요. 절대 재산을 한 번에 주면 안 돼요. 순자는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친구 명의로 샀습니다. 예금도 쪼개서 친척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번 돈으로 겨우 생활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달라고 할 때 순자는 일부러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래도 아들의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안해하며 장학금을 받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민수가 돈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자립하기를 바랐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가 결혼 자금을 달라고 했을 때 순자는 5천만 원만 주었습니다. 민수는 고마워하며 나머지는 대출받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때부터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을 30년이나 운영했는데 겨우 5천만 원밖에 못 준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순자는 들은 척 안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부동산은 시세가 올라 지금은 총 250억이 넘었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30억, 주식은 20억이었습니다. 합치면 300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도 수진도 친척들도요. 모두가 순자를 가난한 노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순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수가 그 시험에서 낙제했습니다. 순자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진짜 양로원에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300억이 있어도 혼자서는 못 쓰는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태수의 사진을 꺼내들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줘야겠어요. 그래야 이 아이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방 구석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30년간 기록해온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부동산 세 채의 주소와 명의자, 예금 통장 번호와 비밀번호, 주식 계좌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꺼낼 때가 왔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30년간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책을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보여줄게. 그날 오후 순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태수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이 예전보다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순자는 꼭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30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태수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태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민수한테 재산을 한꺼번에 주면 안 돼요. 우리 아들 착하지만 의지가 약해요. 돈이 생기면 버릇이 나빠질 거예요. 처음엔 순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효자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는 알아요. 민수는 어려서부터 쉽게 포기하는 아이였어요. 힘든 일은 피하고 편한 길만 가려고 했어요. 그런 아이한테 큰 돈이 생기면 노력을 안 해요. 그냥 그 돈 믿고 편하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돈 다 쓰면 후회하겠지만 그땐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서 숨겨요. 아들이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만 조금씩 줘요. 그래야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돼요. 순자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수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민수 부탁해요. 3일 후, 태수는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20살 민수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집안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태수가 남긴 재산은 10억 정도였습니다. 집 한 채와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그 돈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5억은 자신의 명의로 남겨두고 5억은 친구 명의로 바꿔서 숨겼습니다. 민수에게는 아버지가 빚을 남기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다 빚을 졌다고, 어머니가 식당하면서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빨리 취직해서 빚 갚을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순자는 태수의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려움이 민수를 성장시켰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설렁탕집이었는데 손님이 많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200만 원씩 나왔습니다. 한 달이면 6천만 원, 1년이면 7억이 넘었습니다. 물론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순이익은 절반 정도였지만 그래도 1년에 3억 넘게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강남에 작은 상가를 샀고 그게 지금은 50억이 넘습니다. 분당에 빌딩을 샀고 그게 지금은 80억입니다. 판교에 땅을 샀고 그게 지금은 120억입니다. 모두 친구와 친척 명의로 샀습니다. 민수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빚 갚느라 고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민수는 첫 월급을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빚 갚는 데 쓰세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민수 명의 통장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민수가 필요할 때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결혼했고 손자 민우가 태어났습니다. 순자는 식당 문을 닫고 은퇴했습니다. 겉으로는 빠듯하게 사는 노인이었지만 사실은 300억 자산가였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순자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했어요. 30년간 재산을 숨기고 아들을 단련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돈 앞에서 엄마를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보여줘요. 아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해줘요. 그래야 이 아이가 다시 사람이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요. 산을 내려오면서 순자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30년간 준비한 마지막 교육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30년 전 식당을 처음 시작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김영호는 20년 전부터 순자의 재산 관리를 도와주던 사람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가방에서 30년간 작성한 공책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되돌리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공책을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조사 좀 해주세요. 재정 상태, 빚 사업 현황,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아드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순자는 지난 2달간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통장을 빼앗긴 것, 치매 환자 취급당한 것, 양로원에 보내려는 것까지 전부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소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순자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30년 전 친구 명의로 만들어둔 통장들을 정리했습니다. 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드디어 찾아가는 거야? 그래, 이제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아. 친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한 거야. 내 아들이 정신 차려야 해.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정리하는데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에 120억이 있으시네요. 순자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다음 은행, 그 다음 은행을 돌며 모든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예금과 적금을 합치니 30억이었습니다. 증권사에 가서 주식도 확인했습니다. 20억 어치의 주식이 순자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은 김 변호사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재산이 순자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순자는 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3년 전 주식 투자 실패로 2억 빚을 졌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의 친정에서는 5억을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운영하려던 부동산 투자 사업도 실패 직전이었습니다. 2억만 있으면 살릴 수 있지만 그 돈이 없어서 곧 부도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통장을 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3천만 원밖에 없어서 실망했고 이제 순자의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려던 것이었습니다. 양로원에 보내는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순자를 양로원에 보내고 집을 팔면 최소 15억은 생긴다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증거 자료입니다. 통화 녹취록, 문자 내용, 금융거래 내역 전부 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수의 말이 옳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친척 모임을 열어주세요. 지난번처럼 아들이 연 그 모임요. 이번엔 제가 모임을 열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가 호텔 연회장을 빌려 친척 모임을 열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물론 모든 친척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꼭 와달라고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모임이에요? 와서 보면 알아. 꼭 와야 해. 모임 당일 연회장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 부부도 왔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모임을 여냐고, 양로원은 안 가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연회장 앞에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자리에 앉자 순자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양로원에 간다는 얘기도 들으셨겠죠.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치매도 아니고 양로원 갈 이유도 없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병원에 간 적도 없어. 내가 거짓말을 한 거지.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단상 옆으로 나왔습니다. 빔 프로젝터로 자료를 띄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내용, 통화 녹음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제 통장 내역입니다. 아들에게 위임한 3천만 원이 전부 사라진 거 보이시죠? 아들이 무단으로 인출해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리가 부동산의 제 집 시세를 알아본 내용입니다. 제 허락도 없이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한 증거입니다. 저를 양로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7억의 빚이 있고 사업이 실패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빔 프로젝터에 민수의 빚 내역이 떴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수지는 도망가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부동산 세 채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 상가 50억, 분당 빌딩 80억, 판교 땅 120억, 그리고 예금 30억, 주식 20억, 총 300억의 재산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빼앗으려던 통장은 미끼였어. 진짜 재산은 따로 있었단다. 30년간 숨겨왔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 절대 너에게 재산을 한 번에 주지 말라고. 내가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하셨어. 그래서 30년간 너를 시험했어. 그런데 넌 그 시험에 낙제했구나.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렸으니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치매에 걸린 불쌍한 노인인지 아니면 30년간 준비한 어머니인지 말입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수가 순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순자는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간 민수에게서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백 통이 넘게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이는 민수를 비난했고 어떤 이는 순자가 너무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민수가 순자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관 앞에 앉아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순자가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냥 지나쳐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수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빼앗은 것, 돈을 함부로 쓴 것, 치매라고 거짓말한 것, 양로원에 보내려 한 것.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나중 일이야.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그날도 밤을 현관 앞에서 샜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추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들 효자인가 불효자인가 모르겠다고 어쨌든 저렇게 빌고 있으니 한 번쯤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진짜 뉘우침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민수가 편지를 문틈에 끼워 놓고 갔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집어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45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시며 제 학비를 대주셨죠. 저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빚을 지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빚에 쫓기며 살다 보니 어머니한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잠깐 빌려달라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어머니께 재산을 나눠서 주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살겠습니다. 못난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진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쉬우니까요. 순자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조건을 전달해 주세요. 다음 날 김 변호사가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첫째, 수진과 법적으로 이혼할 것. 둘째, 5년간 어머니 곁에서 효도하며 재기를 준비할 것. 셋째, 순자의 재산은 손자 민우 명의로 신탁하고 민수는 관리만 할 수 있게 할 것. 넷째, 민수의 빚은 순자가 대신 갚아주되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상환할 것. 다섯째, 민수의 사업은 2억을 지원하되 성공하면
이익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할 것. 민수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과 민수의 이혼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진은 친정으로 완전히 돌아갔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순자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자의 집에 와서 청소를 했고 식사를 챙겼고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서먹했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차갑게 대했고 민수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2달째 민수가 처음으로 식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맛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가 만들어주던 맛과 똑같았습니다. 민수야, 이거 누가 알려줬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레시피 노트를 찾았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모자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3달째 민수의 사업 계획서를 순자가 검토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사업이었습니다. 계획이 탄탄했습니다. 순자는 2억을 지원했습니다. 민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6개월 만에 흑자를 냈고 1년 만에 빚을 절반 갚았습니다. 약속대로 이익의 절반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제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손자 민우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매일 할머니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말해요. 순자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순자의 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로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민우와 함께 놀러 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재산 주고 인연 끊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잖아. 포기할 수 없지. 그날 밤 순자는 태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사람 됐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시험이 필요했어요. 고맙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73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48, 손자 민우는 21가 되었습니다. 민수의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업계에서 유명해졌고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고 사회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예쁘고 똑똑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어울린다고,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결혼하면 할머니가 모아놓으신 재산을 제가 물려받는 거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재산은 내가 40살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묶어둘 거야. 그 전에는 필요한 만큼만 줄 거고. 민우가 물었습니다. 왜요? 순자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단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야. 쉽게 얻은 돈은 사람을 망가뜨리지. 할머니가 30년간 재산을 숨긴 이유가 바로 그거야. 내 아빠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봤잖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스스로 돈을 벌고 그 가치를 알 때까지는 할머니 재산을 줄 수 없어. 그게 진짜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거든.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저는 내가 할머니처럼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우의 여자친구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현명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순자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저녁을 만들어 왔습니다. 식탁에는 민수가 만든 된장찌개, 순자가 좋아하는 깻잎 무침, 민우가 사온 케이크가 놓였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날이야? 민수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어머니가 식당 시작하신 지 정확히 35년 되는 날이에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 민수가 태수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적어 놓으셨어요. 여보, 오늘 순자가 식당 시작했어. 35년 후엔 우리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들과 함께 이날을 축하하자. 태수의 글씨를 보니 순자의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 약속 지켰어요. 우리 손자랑 함께 이날을 보내고 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순자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었고 민우는 순자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수줍게 웃으며 순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냉정하셨던 것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내가 사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압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30년간 혼자 그 비밀을 지키시고 저를 지켜보시느라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잖아. 넌 다시 일어섰고 이제 좋은 사람이 되었어. 그걸로 된 거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야.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이야.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할머니가 300억을 모은 이유도 결국 너희들 때문이었어.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거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 돈을 그냥 주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람이 돈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쓸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진짜 사랑이야.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수와 민우 그리고 여자친구가 돌아간 후 순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태수가 떠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태수가 남긴 마지막 숙제를 다 끝냈으니까요. 민수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웠고 민우도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300억이라는 재산도 이제 의미 있게 쓰일 것입니다. 민우가 40이 될 때까지 차근차근 물려주면서 그 아이도 돈의 가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순자는 태수의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았어요. 사람은 시험을 거쳐야 성장해요. 우리 아들이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제 저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30년 동안 준비한 시험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서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고 시험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니까요.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을 구했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태수가 순자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을 준비한 어머니의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며 다시 태어난 아들. 마지막 장면에서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뭉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위해 변화할 수 있는 사이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가족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이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 더 단단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